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종원 교수입니다. 2024년 2학기 친환경 건축 둘째 주 1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건축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더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 합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환경과 위기에서는 전 시간에서 우리가 생체 모방이라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오미메틱스, 바이오미미크리 이렇게 영어로도 쓰기도 하죠. 이러한 동물들의 건축 환경에 대해서 흰개미라든지 새스란개 그리고 뭐 까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축집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시간에 동물들과 새, 뭐 곤충들이 이런 집을 활용해서 짓고 있다면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집을 짓고 발전시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렇게 빨리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게 동영상이라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아주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배속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 들으면 항상 2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아싸리 제가 그냥 1.5배속, 2배속으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이게 시험 문제도 반영되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퀴즈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 거주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집 한번 봤었죠? 움집. 가본 적 있으세요? 뭐 저기 서울에 있는 암사동 가면 아직도 움집에 대해서 설치를 해놓고 유적지로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류는 자연동굴에서 비와 뭐 우박,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고, 또한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수렵 생활을 하면서 동물을 잡거나 열매를 따는 생활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쌀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움집으로 시작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인류 거주에서 우리나라의 집을 먼저 쳐다보기로 한다면 고대사나 삼국시대의 거주집을 봤을 때 너무 잘 아는 초가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사로 왔을 때 조선시대가 되면서 한옥이라는 곳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초가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어, 뭔가 조금 우리가 쾌적하고 또 여름을 좀 피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과학이 들어가 있는 이 한옥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현대 시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근대화도 진행됐고 이런 과정에서 집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하게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한 집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이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자연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연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집을 어떻게 지어왔는가? 그 건축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굴이죠. 동굴. 동굴에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살기 어렵습니다. 뭐 한번 재미로 뭐 동굴 탐사 한번 들어가면 뭐 석순도 보고 종류석도 보고 하면 재밌긴 한데 살기는 어려워요. 왜 살기 어려워요? 너무 습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살다 보면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해가지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에 좋지 않겠죠. 거기다가 뭔가를 구워 먹으려면 불을 펴야 되는데 불이 펴져요? 안 펴지죠. 습해요. 너무 습해요. 그리고 살기 힘들죠. 물론 이 인류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비바람,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동굴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굴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 못 살겠다. 동굴에서 이거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사람이 너무 죽어나간다.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보자. 쌀농사를 짓든지 뭔가 농장을 꾸려가지고 우리의 터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막집, 움집이에요. 움집이라는 거가 나오기 전에 뭐 그냥 막 지었다 해서 막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막집이라는 것은 사실 선사 유적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런 형태가 있었을 거로 추정된다고 해서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집의 형태를 보면 딱 거의 다 비슷하게 우리는 그 모형을 생각하고 있어요. 맨 위에는 벼스로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조그만 지붕 같은 걸 덮은 것 같고, 그 아래는 이제 갓처럼 쭉 이제 원통형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문 같은 게 있죠. 문 같은 게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화를 피우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동굴 같지만, 동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집을 이제 우리 인류 조상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똑똑하죠. 이 구조에 대해서 그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것들을 한번 가져왔어요. 옆모습 구조들 한번 보면은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기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쿵쾅쿵쾅 이렇게 기계로 쿵쾅쿵쾅 해가지고 땅을 다지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기계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떡하냐? 그 아래다가 차라리 돌을 박자, 초석을 박자. 우리 초석이라는 말 들었죠? 우리 초석을 잘 깔아야지 여러분들이 3, 4, 5학년도 성적이 좋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건축에서 초석을 잘 깔자. 그래서 이제 기둥을 잘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 기둥을 세워졌을 때 그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 건축에서도 기둥과 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고, 이제 석가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특별한 용어이긴 하죠. 석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볏짚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활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화로를 피우기도 했죠.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운데에 그런 활석을 깔고 옆에 기둥을 세우는 식으로 해서 원통형으로 이 우리의 인류들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집에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서 살 때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여름엔 겁나 덥고 겨울엔 겁나 춥다. 그러기 위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땅을 좀 팠어요. 되게 똑똑하죠? 땅을 좀 파면 물론 3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뭐 깊이 파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깊게는 못 파고 이 정도 파는 어떤 효과가 있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땅이 조금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그나마 땅이 좀 따뜻해요. 예, 밖에는 이제 막 눈 쌓이고 막 그러는데 땅은 아무래도 땅의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외기 온도에 비해서 땅은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다. 이런 사실들을 인류는 아마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득한 사실 가지고 이 정도 땅을 파고 살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시대에도 이 움집 안에서도 건축 환경을 신경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겨울에 이게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 가운데서는 불을 떼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있었죠. 가운데 우리가 돌을 깔고 그 위에다 화로를 해서 화로에서 나오는 열기로 겨울을 나기도 했다. 그럼 여기서 환기가 중요하겠죠. 이거 아무리 불 때웠는데 콜록콜록하고 하면은 또 이제 폐렴이 걸려요. 폐가 아픕니다. 그럼 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다 환기가 나가게 하는 구멍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구멍이 뭐냐?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까치 구멍입니다. 까치 구멍. 참새 구멍도 아니고 종다리 구멍, 꾀꼬리 구멍도 아닙니다. 참 그 까치 구멍. 까치부 구멍으로 이 화로가 나오는 불이 나갈 수 있게 이런 환기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금 현대 건축에서도 그냥 공간 하나 지으면 그냥 딱 하고 내원지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이 살 것을 대비해서 얼마나 쾌적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환기가 잘 될 것이냐, 그러면 창문을 남쪽에 두고 반대편에서 마통풍이 불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다 환경 써서 이런 환기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조금 더 발전했어요. 인류가 아주 머리가 이제 뇌가 커지죠. 뇌가 커져가지고 초가집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초가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적 있어요? 저는 고향이 경주 양동마을이에요. 저기 유네스코 양동마을이라서 어렸을 적부터 매년 별똥별 보면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별똥별 떨어지고 이 초가집에서 자랐는데 이 초가집 보면은 뭐 초가집도 있고 돌담이 있다고 해서 돌담집 그리고 그 나무로 이렇게 쌓았다 해서 귀틀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특성을 보면 초가집은 뭡니까? 초가입니다. 초가집. 그게 뭐냐? 그 우리가 쌀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이제 볏집이 남는데 볏집을 그 위에다 다 쌓는 거예요. 볏집 왜 쌓아요? 그쵸. 이게 볏집을 쌓으면 그나마 물 이렇게 다 적는 걸 좀 막을 수 있고 또 볏집이 가볍잖아요. 그 막 무거운 거 쌓으면 지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운 걸 하면서도 그 보온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쌓기 시작한 게 바로 초가집 탄생하죠. 근데 이 초가집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가집을 가까이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초가집에 그 구멍이 뽕뽕뽕뽕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진공 상태와 같다. 여러분들 텀블러 써요? 텀블러가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냥 500원 세이브하기 위해서 쓰는 뭐 텀블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텀블러라는 것은 용기를 담을 것뿐만 아니라 보온, 보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죠. 보온, 보냉이 왜 돼요? 왜 되냐? 그 플라스틱 통하고 그 사이에 있는 유리병, 여러 가지 이제, 기질들의 사이에 진공 상태가 있어요. 진공 상태가 있다 보면 열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열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보온, 보냉이 되는 건데, 이 볏짚도 마찬가지. 이 초가집에서 위에다가 그냥 가려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온, 보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과학자, 우리 건축가들이 아주 대단한 건축가들이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초가집에 과학이 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슈르륵 슈르륵 빨간색으로 이렇게 슈르륵 물방울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빨리 떨어져야 돼, 늦게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야 돼. 이거 늦게 떨어지면 볏짚 다 젖어요. 다 젖으면 무거워져서 무너질 수가 있고 아니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이라는 것은 물을 최대한 머금지 않고 있어야 되고 볏짚에서 최대한 물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 최적의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그 초가집의 각도를 만들어서 이 초가집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 또 건축가들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한옥집에서는 과연 이 각도를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초가집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황토. 황토. 찜질방 가봤어요? 황토 찜질방. 왜 황토 찜질방 갑니까? 그러니까 황토라는 것이 열을 잘 머금고 있어. 한번 열을 확 쐬면, 꽉 쐬면은 그 열을 그냥 확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온도를 일정하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도 유지해주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합니다. 통풍이 잘 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통풍이 잘 되지 않겠지만 뭐 옛날 시대에는 그나마 이게 가장 통풍이 잘 되는 어, 황토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초가집의 시대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한옥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옥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죠. 앞에하고 완전 다르죠. 앞에서는 그냥 황토 벽에다가 볏짚을 쌓았던 집이었다면 한옥집은 이제 황토 벽에다가 나무도 쓰고 거기에 나무 기와집도 쌓기 시작합니다. 이런 집들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왜 건축 환경적으로 이러한 한옥집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옥집의 가장 유명한 우리 건축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프라이드 가져도 됩니다. 프라이드. 그게 뭡니까? 바로 온돌이에요. 불기둥을 가두는 난방, 온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도 요것만 다뤘던 다큐멘터리를 또 참고해서 올릴 테니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튜브들 많이 올리고 있어요. 최대한 어렵지 않고 재밌는 다큐멘터리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짧지만 어떻게 이 한옥의 과학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위주로 제 유튜브 영상들을 올릴 테니 여러분들 제가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올리는 참고 자료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또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2학년은 친환경 건축을 하지만 또 3학년 때 건축 환경이 있고 4학년 때 건축 설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초석을 잘 만들어 두면 이런 참고 영상도 많이 보시면 또 3학년, 4학년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친환경 건축이 대세기 때문에 관련된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을 건축사를 따지 않더라도 아니면 건축사를 따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온돌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온돌이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한번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첫 번째, 아궁이. 우리 아궁이에서 먼저 불을 뗍니다. 밥 먹는데 누룽지만 먹는 게 아니라, 아궁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펄펄펄펄펄펄 하면서 그 연기가, 이제 열기가 1번으로, 아궁이의 열기가 고래로 이동한다. 이 공간을 고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다에 사는 그 고래 아니고, 이 온돌에 있는 고래. 이 고래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분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엄기. 아니, 대체 이 열기가 쭉 하고 가면 되는데 대체 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최대한 열기를 멀리 안 가고 최대한 머금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 열기에 딱 부딪히는 거죠. 딱 부딪혀서 스물스물 모이면 위로 넘어가는 거죠. 스물스물 모이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열이 늦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궁이에서 조금만 때우더라도 그 열기를 가지고 계속 밤새 동안 우리가 뜨뜻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번, 열기가 고래를 타고 넘어가면서 구들장을 데운다. 이 고래를 쭉 타고 내려가면서 구들장을 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우냐? 그 우리가 고래 위에 보면은 돌 같은 게 빵빵빵빵빵 이렇게 있죠. 그 돌이 뭐냐? 이제 우리 열의 이동이라고 하면 복사, 전도, 대류가 있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되는 게 전도로 가는 거죠. 전도로 이제 열이 전달도 되는데 또 여기 뜨거운 게 있으니까 복사도 되겠죠. 복사열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니까 돌을 통해서 전도되기도 하지만 복사를 통해서 이제 방이 뜨뜻하게 3번처럼 땅바닥을 데워 방안을 뜨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뜨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도 아래가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차가운 바람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이 한옥의 온돌이라는 게 우리가 열의 이동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복사, 대류.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다 넣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들장을 데운 열기가 빠져나간다. 이러한 기술들이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전도, 복사, 대류가 구들장과 온돌바닥을 통해서 한국서의 과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진짜 해외에서도 신기합니다. 물론 이 온돌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이 그렇게 한창 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아마 2, 30년 전에 이 모든 온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고 지금은 온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 한옥의 건축에는 과학이 하나 숨어 있는 게 바로 대청마루예요. 여러분들 대청마루 알아요? 제가 시골에서 이 한옥집, 초가집에 살 때 대청마루 가서 여름에 여기서 수박 먹었어요. 그 수박, 냇가에다가 이렇게 시원한 수박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쪽 쪼개가지고 여기서 우르르 쩝쩝하고 먹었던 곳입니다. 이 대청마루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공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과학자와 건축가가 찾아본 결과 여기에도 건축적인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뒤쪽에는 작은 뒷문이 있고 보통 뒷문 저렇게 어,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나 있고 지면보다 높은 바닥으로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앞에는 개당된 마당이 있어요. 이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인 한옥집에서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쪽은 개방돼 있어요. 뻥 뚫려 있고 뒤에는 작은 문이 있고 이제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좀 서양 이런 데 한번 놀러 가보면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맨날 정원이 이쁘잖아요. 안 이쁘면 정원에 보면은 꽃이랑 나무랑 많이 심어놨죠. 거기에. 근데 왜? 우리 선조들은 왜? 대체 왜? 왜 여기 꽃이랑 좀 푸르게 푸르딩딩한 잔디도 좀 심고 그거 좀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게 바로 저번 시간도 배웠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온다. 이 기압차에 의한 과학을 이용한 겁니다. 1번 봅시다.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태양열이 이렇게 딱 여름에 지글지글지글 이거 뭐야? 잔디도 없잖아요. 그럼 지글지글지글. 그러면은 마당에 짚으면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그러면 위로 지글지글지글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지랑이 본 적 있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펑 비어버리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공기가 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찬바람이 채우는 거죠. 근데 찬바람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뒷문 그 창문들이 쭉 나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운 물이 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우리는 시원하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은 이렇게 위로 상승해 버린다. 그리고 다시 시원한 바람이 다시 뒷문 창문에서 온다.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선조들은 대청마루에서 시원하게 수박을 먹었다는 전설과 과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뒤란 대청마루로 찬바람이 오고 가운데 있는 마당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한옥을 설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건축, 환경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기억나요? 이거 우리 비행기가 떴다 비행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무슨 원리예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 아, 이거 별표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뭐냐? 바람은 좁은 통로로 흐를 때 속력이 증가하고 넓은 통로로 흐를 때 속력이 감소한다. 어려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후 부는데 후 막 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깔때기가 작은 구멍에다 후 불면 훅 하고 나가지만 넓은 데서 이렇게 부르면 뭐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좁은 통로 할 때는 그냥 확 하고 나가지만 넓은 통로에서 속력이 감소하는 거죠. 이 압력차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한옥집에서 어떻게 이 원리를 이용했냐? 이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특별하게 설계된 집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남동풍이 붑니다. 남동풍이 불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북쪽을 조금 더 좁게 설계를 해놨어요. 여름에 남동풍이 남쪽에서 북쪽을 불면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좁아지니까 갑자기 빨라지겠죠. 좁아진 쪽으로 가니까 빨라지죠. 그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시원하겠죠. 그럼 반대 겨울은 뭡니까? 북서풍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데 이렇게 훅 하고 부는데 공기가 이렇게 퍼져요. 퍼지니까 느려지잖아요, 공기가. 만약에 좁아지면은 빨라지는데 넓어지니까 느려지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또 우리나라 선조들의 어, 과학이죠. 베르누의 원리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초원을 여기에 잔디를 깔지 않고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초롱불 알아요, 여러분? 그 후레쉬 똑딱이도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초롱불 그리고 낮에는 그 빛을 최대한 그 기아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당에서 비치는 간접 조명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채광을 이용해서 그 독서를 한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빛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건축 환경적으로도 이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마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죠. 이거 처마 엄청 유명하죠. 처마는 무슨 과학이 또 숨어 있냐? 이 처마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엄청 직사광선을 위에서 아래로 쏘잖아요. 그게 거의 75도 정도가 된다고 하고 겨울에는 28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처마 각도를 조절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맞게 딱 하면 어떻게 되냐? 여름에 쫙 직사광선이 쐬는 거를 처마가 쭉 나오면서 튕겨내겠죠. 그럼 여름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거고 그림자가 생기니까 겨울에는 최대한 빛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처마가 28도보다 너무 길게 나오면 또 이거 햇빛을 못 끌어들이니까 그 적당하게 처마가 위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각도를 이 기후에 여름과 겨울철에 맞게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은 뭡니까? 기단은 뭐 간단하죠. 뭐 옛날에는 이제 움집에서 땅 파고 살았지만 문제가 습기가 또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집으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단을 통해서 나무의 습기를 어, 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단을 쌓아서 한 단계씩 올리기 시작한 게 바로 한옥부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초가집에서 이거 얘기하려다가 한 게 하나 있죠.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거 알아두세요. 직선보다 가속도 붙는 곡선.
여러분들 아마 물리한 사람, 물리. 요즘 물리 다 하나요? 안 하나요? 저 때는 다 필수였는데 모르겠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직선보다 가속도 붙는 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저기 아래 그림 보시면 이 아래 그림 보면은 그 위에 공을 쇠구슬을 하나 떨어졌다고 쳐요. 쇠구슬을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일로 떨어뜨리면 더 빠를까요? 일로 떨어뜨리면 더 빠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속력이. 아, 이거 제가 앞에 있으면 제가 퀴즈 내고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가장 빠릅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또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이 최적의 공간 안에서 가장 빨리 도달합니다. 바로 그 구간을 찾아서 우리 초가집과 기와집을 지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가 왔을 때 최대한 우리 또 여름에는 엄청나게 또 장마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이 떨어지게 했다. 이 사실을 선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창호지 이런 거 있죠. 뭐 창호지 해서 한지 뭐 환기도 되고 자외선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뭐 창호도 만든다 해가지고 뭐 2000년도 초반부터 10년까지 계속 하긴 했습니다. 이 한지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인 뭐 유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는 이 한지 창호가 엄청난 또 자연 환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류의 건축 환경 집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인류는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시작을 해서 움집을 짓고 거기서 초가집, 그리고 한옥집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기후대에서 최대한 건축 환경을 고려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건축지인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 클라이met. 요즘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해가지고 클라이밋 체인지,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해서 기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기후가 뭐냐?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에 걸친 기상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뭐 기후,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서울이랑 대구랑 해도 기후대가 다릅니다. 여기 뭐냐? 중부지방. 여기는 뭐다? 남부지방. 기후대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구는 데프리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대에 따라서 건축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습도, 일사, 강수, 바람, 일조,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옛날에 선조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하나씩 제가 짚어볼 거예요. 이런 모든 기후의 영향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건축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 기후대는 쾌펜이라는 쾌펜의 기후 구분도를 많이 쓰긴 합니다. 이 쾌펜의 구조는 뭐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개로 나뉩니다. 뭐 가장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열대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있죠. 열대 기후. 그리고 건조 기후. 뭐 사막이죠, 사막. 사막. 건조 기후. 그 온대 기후. 우리 온대예요. 우리 온대. 네,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열대가 돼가고 있어요. 온대에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냉대, 러시아, 뭐 이제 캐나다 이런 데가 냉대죠. 근데 한대 뭐예요? 저기 노르웨이, 저기 그린랜드, 완전 이런데 얼음이 있는데 어? 이런 데는 이제 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구가 어쩝니까? 둥글기 때문에 가운데가 열대지만 여기가 열대지만 또 똑같이 위쪽 남반구, 북반구랑 똑같이 여기는 건조랑 온대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후대가 지구의
아, 그 태양이 오는 이 빛에 따라서 이 기후대가 결정난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간들은 기온, 습도, 일사, 강수, 바람, 일조시간 등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만 또 하면 또 우리나라 너무 프라이드만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또 글로벌 시티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에서는 이것을 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건축 환경 변천사 토속 건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속 건축이 무엇이냐? 토속 건축 들어봤어요? 토속 건축? 토속 건축은 각 지방의 기후 환경을 극복하려고 건축의 형태, 구조,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자기 지방에 있는 자기의 그 지형, 기후에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맞게 건축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것들을 토속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토속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마다 다 있죠. 그 나라마다는 다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대지방, 뭐 온대지방, 뭐 한대지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건축 환경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친환경 건축은 이런 옛날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 환경 쪽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것보다는 현대의 건축은 어떻게 친환경 건축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과학적으로 또 인증적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더 대표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만 이 토속 건축을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속 건축에서 첫 번째, 열대우림 기후에 대해서 볼게요. 열대우림은 어떠냐? 열대우림, 우리가 아마존 생각하시면 되죠? 아마존 어때요? 그 맨날 밀림, 정글, 그 타잔 살죠? 킹콩도 살고, 보면은 연중 고온다우하다. 고온다우하다. 온도는 높고 비가 많다. 그래서 엄청 우리가 밀림 막 그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뭐 킹콩 보면은 비가 엄청 와요. 그럼 엄청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자는 뭐 하나 입고 있다? 팬티 하나 입고 있다. 왜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옷이 다 젖어버리니까 팬티 하나만 입고 있다. 그래서 열대우림에 살고 있죠. 그 열대우림에 사는 이런 타잔 같은 애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나? 물론 이게 우리가 열대우림을 하면 뭐 아마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예시 어디냐? 인도네시아 가봤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슬라워시 지방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물론 흑백으로 좀 돼 있긴 해요. 이 흑백으로 돼 있는 이거 보면 뭐야 이게?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이게 지붕. 예? 이게 지붕이에요. 이 지붕. 이거. 지붕이 엄청 뾰족해요. 엄청 뾰족하고 우리가 사이클로 곡선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이클로 곡선이라고 초가집이랑 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도 사이클로 곡선인지 모르겠지만 비스무리한 거 알 수 있죠. 이게 지역이 달라도 그 옛날 인류들이 뇌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짬으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고온한데 다우하니까 최대한 비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곡선적인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되어 있는 지붕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특성입니다. 건축적 특성을 한번 정리해보면 뾰족한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고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고 처마가 쭉 하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그림자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창문과 문의 배치가 아주 특이하게 한쪽으로 다 서로 바라보고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최대한의 그늘, 차양과 셔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붕이 셔터, 차양 역할을 하였다. 최소한의 열 용량, 그러니까 최대한 열을 머금지 않게 하는 재료를 썼다 이거예요. 이곳에서는 너무 고온다우하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재가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황토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황토가 열을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열대예요. 밤에 열대. 너무 더워. 그럼 안 되니까 목재를 최대한 하고 밝게 채색된 벽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래요? 겨울에 아니 여름에 우리가 빛을 가장 흡수하는 색이 뭡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 그럼 최대한 빛을 튕겨나간 색이 뭡니까? 흰색이죠, 흰색. 그러니까 밝게 된 채색을 이게 벽에다 칠하는 거야. 목재에다. 그러니까 최대한 빛을 튕겨나가게. 목재가 최대한 빛을 머금고 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 통풍이 돼야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머금고 있으면 다 썩잖아요. 나무가 썩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 건물 간의 인동 간격을 최대한 준 거예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이면은 이 서로 머금고 그 그림자가 거기에 생기면서 물이 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간의 인동 간격을 좀 큼지막하게 하고 창문도 큼지막하게 하고 천장도 높게 하고 그래서 환기가 최대한 잘 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열대우림의 기후의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슬라우시 지방의 집입니다. 두 번째, 사바나 기후, 사바나. 아, 이거 무슨 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연중 고온 다습한 지역을 고온, 여기는 고온이고 또 다습. 비슷해요. 사실 사바나 기후나 열대우림이나 사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앞에 하고 비슷하고 봤을 때 평균 기온이 약 27도. 매우 더워. 매우 더워. 평균 기온이. 연이에요, 연 27도. 겁나 더워요. 가장 추운 달도 15도보다 낮지 않대요. 그리고 기온의 연 변화도 크지 않아요. 계속 더워, 계속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늘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피해야 되니까. 또 우기에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마를 좀 길게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열대우림 기후와 열대 몬순, 계절풍 기후 주변에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이런 동네는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다. 우기 때는 비가 왕창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안 오고 이런 식의 기후에 따라서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 스테프 기후라고 합니다. 스테프 기후. 여기는 어때요? 고온이랑 앞에랑 열대랑 비슷한데 여긴 건조하다. 여긴 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동네 그림들을 보면 집들이 오른쪽을 볼까요? 여기서 구멍이 뻥 큰 데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이제 시원한 이제 우리가 그늘져 있고 하니까 시원하게 되면서 이것을 거치면서 또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열이 차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다 뚫어 놓은 거죠. 이런 식의 구조로 고온한데 건조한 지방은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테프 지방은 건조한 개와 사막한 개 사이에 기후, 주로 아열대 고기압대에 위치해 있고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 기후, 비가 매우 적게 내리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데 막 조금 사막스럽겠죠. 영 강우량은 200에서 400, 영 교차는 25에서 35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일사를 차단해야 돼요. 하여튼 고온이니까 일교차가 또 너무 크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열 용량이 큰 진흙.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머금고 있으면 썩어요, 썩어.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썩지는 않으니까 그 대신 여기는 추워. 갑자기 막 추워. 겨울 되면 막 추운 거예요. 막 밤 되면. 왜냐면 그 습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막지대가 그러죠. 그러니까 연료량을 최대한 낮에는 갖고 있으면 겨울에도 조금 최대한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계구부를 크게 안 했죠. 최대한 여기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작게 하고 또 적은 수로 이렇게 만든 건물들이 바로 스태프 이런 기후대에서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비슷합니다. 스태프랑 일교차도 크고 연중 비도 거의 없어요. 여기 한번 보면 연평균 강수량이 250ml 이하고 낮에는 높은 온도, 밤에는 낮은 온도. 똑같죠? 스태프랑 연료량이 큰 재료를 많이 해서 두꺼운 벽돌, 흙, 석재 이런 것들 한 거예요. 통풍이 중요합니다. 통풍. 그 지하 공간이 아무래도
좀 이런 데선 조금 더 시원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 공간도 많이 이용했어요. 사막지대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보면 지하에 땅굴 파고 막 살았다고 그래서 되게 세계 문화유적돼 있는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막지대에 아직도 다 남아있어요. 일사를 차단하고 일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개구수도 적고 크기도 작다. 건축 시 고려사항 그래서 차양. 차양이 뭐예요? 햇빛을 막는다. 그 습도가 빠져나니까 습도를 최대한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주택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또 나왔어요. 아열대성 기후는 또 어떠냐? 여긴 또 달라요. 또 고온 다습하다. 하계, 동계가 구별이 뚜렷하다. 그럼 어디 생각납니까? 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뭐 여기는 뭐 일본, 여기는 중국 걸 가져왔어요. 우리나라는 앞에서 했으니까. 중국, 일본, 한중일 여기 보면 대부분이 하계 동기가 뚜렷하고 고온 다습하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겁나 덥고 겁나 땀나고 겨울에는 겁나 춥고 눈 오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뚜렷하다. 덥고 습한 여름, 추운 겨울, 기온 변화와 날씨 변화가 큽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기온 강수량 등의 변화와 연 변화가 많은 차이가 있다. 여름과 겨울, 그리고 강수량이 여름에는 뭐 장마가 오고 겨울에는 많이 안 오고 뭐 이런 변화가 있다 하는데 요즘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좀 변하고 있죠. 갑자기 스콜성도 갑자기 막 쏟아지고, 갑자기 여름에 아유 겁나 더운데 갑자기 막 팍 하고 물이 막 쏟아지는 거 비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러한 기후 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친환경 건축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또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 원칙을 보면 태양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창문을 개방한다. 그래서 우리 한옥집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문풍지가 위에다 달려 있는 거 봤어요? 문풍지를 이렇게 90도 올려가지고 창문 개방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걸 내려가지고 다시 끼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악촌을 가거나 민속촌을 가면 한번 봐보세요. 그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일사가 유입되기 어떻게 했다? 처마가 딱 그 28도보다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게 설계가 됐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단열 효과가 뭐예요? 열이 끊기는 거, 열이 전달이 안 되는 효과를 가진 그런 구조체인 뭐 이런 흙으로 된 거, 우리는 황토로 된 거 그런 걸로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성 기후는 또 좀 달라요. 지중해 어디에 지중해? 뭐 그리스, 뭐 로마 막 이런 쪽이죠. 그쪽 보니까 얘네들은 하계의 고온 건조하고 동계의 온난 다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여러 가지 집들이 형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얘네는 특성이 처마랑 밀집된 건물들이에요. 이 건물들이 다 모여 있는 걸 사진을 한 거고 이거는 그 속에 들어가서 위 쳐다본 거 위. 그랬더니 하늘이 이거밖에 안 보여. 하늘이. 그만큼 밀집돼 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통로가 뻥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아까 인도네시아에 봤을 때는 그 뭐 서로 간의 인동 간격이 상당히 넓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매우 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진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적인 건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양성 기후가 있어요. 해양성 기후는 뭡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거죠. 온난하다.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우리 제주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연교차는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뭐 겨울에도 그냥 적당히 춥고 여름에도 적당히 덥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지붕이 뭐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붕이 대체적으로 특성입니다. 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이거? 다 날아가니까 최대한 지붕이 처마가 쭉쭉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마가 쭉쭉 나와 있으면 바람 불면 호가닥 하고 다 홀라당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안 되니까 이렇게 최대한 벽에 붙어서 이렇게 다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식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여덟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대륙 안에 있는 거, 뭐, 물론 모든 집들이 다 대륙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막 특정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더욱 하계에는 덥고, 동계에는 춥다. 그리고 일교차 및 연교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기후죠. 이제 그 바다에 비해서 대륙의 영향이 이제 큰 거죠. 이제 온도차가 크게 나는 거죠.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은 적어요. 아무래도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편에 비해서 대륙성 기후는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다. 수변 대륙성 기후는 날씨 요인이 다양하고 계절적 온도 변화가 크고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하다. 이제 해양성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겁니다. 한덱성 기후. 와, 나왔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에스키모 나왔어요, 에스키모. 이제 여름이 짧고 겨울이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요. 에스키모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스 30도 이하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투피크라고 해서 짐승 가죽을 만든 천막을 짓고 또 겨울철에 이글루를 했어요. 뭐 이글루에 평생 살진 않았다고 해요. 임시 가옥이라고 합니다.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 열 손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밀조밀하게 평면을 짠 거고 외부 노출에 대한 표면적을 최소화한 거예요. 최대한 외부의 그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아무래도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단열 능력의 무거운 재료 뭐 어떻게 보면 그 얼음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지만 이게 높은 단열 능력을 단단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또 얼음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틈새 바람과 공기 유입을 차단하게 모두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글루가 우리가 조그만한 거 이런 거 하나만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아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아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뜨거운 바람은 우리가 밖으로 위로 날아간다는데 뜨거운 바람이 최대한 이제 밖으로 못 날아가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보온을 될 수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기어 다니는 그런 이글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적으로 다 건축을 만든 거죠.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이제 해발 2000m 이상의 일교차, 연교차가 적어요. 근데 풍속이나 일사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주도나 지리산 이제 등산해 보면 어때요? 선글라스 껴야죠. 아주 그냥 땡볕이 그냥 쭉쭉 하고 막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왼쪽 그림 보면은 돌로 다 쌓았죠. 돌이 무거우니까 최대한 날아가지 않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는 뭐 많이 사람이 살지 않겠지만 풍속과 일사가 강한 곳에서 또 일조가 뚜렷하게 양지와 음지가 다른 이곳에서는 뭐 이런 돌을 쌓는다든지 또 오른쪽도 돌로 쌓았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기후와 건물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온건조 지방, 우기 외에 물의 수집이 곤란한 기후대,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베닌 주택을 보면 이 주택 안에 뭐가 있어요? 빗물바지가 있어요. 빗물바지, 수조가 있어요. 물이 중요하니까 빗물을 받아서 최대한 그 건물 안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고 바람의 영향이 많은 기후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바람이 많은 부는 방향에서는 최대한 지붕을 아래로 각도를 해준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서 이걸 무너뜨리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바람이 넘어갈 수 있는 바람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고산지대 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노르망디의 농장 주택 역시 바람이 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람을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게 이런 주거 형태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아싸리 이런 데도 있어요. 석조 버팀목을 해버린 거야. 야, 바람 댐벼! 이래가지고 석조 버팀벽을 이용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곳도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외피 공간의 또 최소화라는 게 또 필요하겠죠. 외피. 외피가 뭐예요? 겉의 공간, 겉에. 그러니까 겉에 얼마나 이제 하느냐 했을 때, 구를 하면 뭐예요? 구를 보면은 최적은 다 똑같죠? 최적이 뭐예요? 부피. 최적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얘를 구로 만드느냐, 반구로 만드느냐, 아니면 널쩍하게 만드느냐, 입방치 큐브 형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적은 달라지겠죠. 표면적은. 표면적이 가장 많이 받으려면 뭐예요? 0.68인 9가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구 형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0.57, 이글루가 그런 거죠. 최대한
이제 햇빛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 그 최적은 똑같지만 표면적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은 거고, 하와이는 어때요? 하와이는 너무 땡볕이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그 햇빛을 안 받으려고 0.38밖에 안 되게 하려고 넓적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조금 위로 지은 거죠. 옆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다. 구 형식인지 이제 입방체 형식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숫자로도 분석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노출된 표면의 최소화를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노출된 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파키스탄은 집단을 해놓고 북아일랜드는 아예 한쪽만 해놓고 다 그냥 지붕하고 벽 그냥 덮어버렸고, 또 인디언 옛날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해서 땅 팠죠. 우리 인류처럼 땅 파고 배형 구멍을 갖추어서 이런 식으로 최소화를 하기도 하고, 태양광선으로부터 열 획득을 최대화했다. 열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로마 주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열을 머금을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남쪽에 넓게 노출되게 생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남쪽 방향으로 주 생활 공간을 하고, 그래서 남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세 영국의 석조창을 보면은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구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퍼져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나가게 구조를 이렇게 창틀을 함으로써 열 획득의 최대화를 이뤄내는 기술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기술을 이용해서 열 손실을 최소했어요. 열 손실이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간단하죠. 뭐 진흙과 가죽으로 틈을 메워서 공기 유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틈을 메우는 내부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구멍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공기 유출을 막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뒤에도 배울 텐데 열 손실의 최소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글루 아까 설명했죠. 일부러 뜨거운 바람이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 아래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게 해서 생활 공간보다 낮은 출입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글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 북카메론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 열을 흡수하고 밤엔 천천히 열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진흙 재료, 석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더위를 극복하는 형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더위. 고온 건조에서는 충분한 그늘을 형성하기 위해 되고, 고온 다습에서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거 보면 최대한 이중의 그늘 장치를 해서 그늘도 형성하고 통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창문도 여러 개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뭐 둘, 뭐 셋, 여섯 개.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데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적당한 그늘 형성하는데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에서는 지하동굴에서 이거 아마 봤을 거예요. 지하동굴에서 아예 서늘하게 살기도 하고, 가나의 예산티 주택에서는 또 이 안에서는 그 주택들끼리 그늘 만들어 갖고 서늘한 공기를 유지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헛간 같은 거 우리 영화 트랜스포머나 우리 워킹 데드 봤어요? 거기 헛간도 나오는데 거기 잘 보면 여기에 더운 공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통풍구가 하나 크게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인류가 어떻게 이 건축 환경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기후를 활용했는가, 자연 환경을 활용했는지 우리나라의 사례와 전 세계의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이 얼마나 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건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왜 친환경 건축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